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상상에 의한 기소라고 반박에 나서는 등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귀국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위장 전입 문제 등으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청와대가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권은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29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4대 기조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공립유치원의 원화 수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입학시킨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 모닝와이 뉴스 리뷰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론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종합뉴스로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 중인 시각에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공판과 관련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과정과 공개된 모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박 기자는 세 차례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했으나 공판에는 피고가 나와야 해 박 전 대통령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다른 피고인과 달리 혼자 호송차를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궁금증을 일으켰던 복장은 사복이었는데 감색 정장을 입고 평소 고수하던 올림머리를 집게핀으로 고정했다고 외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서 소장은 사복은 본인의 무죄를 강조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반면 허 이사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재판 현장 스케치에 이어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두 전문가는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 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을 분리할 것인지 병합할 것인지가 이슈인데 병합 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허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개인의 비리로 주장하고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는 통치 스타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 소장은 재판이 시작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한 데 대해 대통령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무직이라고 답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이며 향후 재판에서도 진일보한 태도가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 취임과 관련하여 향후 재판의 전망에 대해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서 소장은 윤 지검장의 취임은 최순실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검찰도 대한민국 검찰인데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전에도 검찰 개혁을 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이 아니라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기획 수사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희정, 강금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시켰던 수사 스타일로 보아 자신을 좌천시킨 검찰에 대한 감정보다는 수사로 모든 것을 말하며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소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전망을 한 반면 허 이사장은 추상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두 전문가가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정확한 쟁점을 논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문가는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 대한 논평에서도 다른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서 소장은 같은 날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고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직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반면 허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전망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시간에 마련된 대담인 만큼 기자가 함께 출연해 사실을 확인해주고 대담 중 들어온 속보를 전달해 주어 논의를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전후 관계를 설명해주는 기자가 함께하여 철저히 팩트체크를 하려는 최근의 보도 경향에 맞는 구성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박 기자는 재판정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닌 신동빈 롯데 회장이 참석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건은 뇌물 사건으로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며 최순실이 연관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업 중 SK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롯데는 혐의 처리해서 신 회장이 재판정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막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대담 시작 7분께 기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측 앞선 준비기일서 특검 재판 개입 말아야,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취임, 공소유지 총력이라는 자막이 연이어 보였으나 기자는 특검과 관련된 언급을 하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막은 10분께 전문가들이 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할 때 다시 나왔기에 굳이 기자가 발언할 때에 필요한 자막이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허 이사장이나 서 소장이 출연하는 부분에서 이름과 소속 등을 명시한 자막이 발언이 시작된 지 10초 정도 늦게 보여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자막 위에 작은 글씨로 제시되는 데다 시간 차이가 나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안겼습니다. 자막 역시 중요한 맥락 정보인 만큼 영상과의 연결성이 우선시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모닝와이 뉴스 리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모닝와이는 매일 아침 4시 29분부터 6시 35분까지 1, 2부로 나눠 생생한 국내외 주요 뉴스를 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주는 아침 뉴스 코너입니다. 모닝와이는 5월 23일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를 전하며 중국의 개별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을 때를 대비해 이에 걸맞는 여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소위 한학령이 완화되어 조만간 중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을 때를 대비하여 중국인의 여행 패턴과 우리나라 관광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득 채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었으나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 중 자유여행을 택한 사람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는 변화를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틀에 박힌 단체 여행보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행의 목적도 여가를 즐기거나 휴양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또 중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쓴 돈 중 쇼핑에 쓴 돈은 3년 연속 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명품 등 사치품보다 식품이나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을 사가는 실속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 같은 중국인의 여행 패턴 변화와 현재 우리나라 여행 상품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해 지부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휴가와 여가를 중시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행 상품이 단체 관광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개별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의 안내 없이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반에 교통이나 숙박 등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급감한 우리나라 관광 실태에도 미래지향적인 점검을 한 보도여서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 관광 상품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도도 후속으로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뉴스 리뷰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신 대응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온도와 강우량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의 품종 개발과 피해 예방 기술을 연구할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식량 피해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뉴스 리뷰는 농촌진흥청이 온도와 강우량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시설에서는 극심한 무더위와 습도 등 지구온난화가 현재보다 더 진행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이겨낼 기술도 연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시설은 이상 기상현상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종자회사 등에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뉴스 리뷰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농작물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병해충이 기승을 부려 30년 뒤면 고추는 현재의 10%밖에 수확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벼가 여무는 과정에서 잘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2090년에는 약 40% 정도까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벼와 배추도 사실상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등 현재의 품종으로는 대재앙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 진행 보도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해 세계에서 기후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뉴스 리뷰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농작물 피해의 여파, 현재 정부의 대책을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당면한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향후 이 연구시설의 연구 진척 사항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 상황 등도 후속으로 보도하길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백도인.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20일에 방송한 미니 다큐 오늘 강화 밴댕이잡이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밴댕이는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밴댕이잡이 30년차 어부 김홍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홍규 씨의 바다 생활을 하나부터 10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밴댕이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봄이 제철인 밴댕이가 그물 가득 잡혀 나오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를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밴댕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김홍규 씨는 밴댕이잡이 30년차 어부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배 위에서의 김홍규 씨의 하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밴댕이로 유명한 곳인데요. 김홍규 씨는 이곳에서 터줏대 감격입니다. 밴댕이를 잡기 위해 김홍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반선을 끌고 1시간을 달려 작업선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밴댕이를 잡는 작업선과 밴댕이를 육지로 운반하는 운반선이 따로 있는 이유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인 밴댕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는 작업선에서 김홍규 씨의 하루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김홍규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닷줄을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밴댕이 잡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
조업이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강화가 밴댕이 최고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첫 조업에도 그물 한가득 찬 밴댕이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강화 연안이 밴댕이의 최고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밴댕이의 모습을 클로즈업 해주며 밴댕이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산란기인 5, 6월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산란기인 5월에서 6월이 맛은 물론 영양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방송 시기가 겹치는 때라 적당한 시기에 맞춰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밴댕이는 다른 생선들과 달리 금세 죽어버리는 게 특징인데요. 내장이 작아 그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을 일컫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여기서 유래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밴댕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잡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얼음 포장을 하는데요. 보통 포장은 무트로 올라와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기했습니다. 갓 잡은 밴댕이를 회 떠서 먹는 김홍규 씨의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바다 위에서 먹는 식사가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회 뜨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군침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바다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강망이라는 어업 방식을 통해 그물을 치고 4-5시간 기다린 후에 그물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루에 4번씩 한다는 말이 놀라웠는데요. 약 20시간을 배 위에서 보낸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뭇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아들과의 통화에서는 왠지 사이가 서먹한 게 느껴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마치고 무트로 돌아와 김홍규 씨는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된 작업으로 힘들 법도 한데 김홍규 씨는 아내와 함께 가게로 가서 밴댕이 손질을 도와줬는데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애처가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오래 있어 떨어져 있지만 티격태격하는 모습에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질한 밴댕이를 가지고 만든 음식들을 차례로 볼 수 있었는데요. 밴댕이 구이, 밴댕이 회무침, 밴댕이 회의 화려한 자태를 보니 저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 쌈 제대로 싸신 어머니. 싱싱하니까 맛있게 넣어주세요. 네, 무침도 맛있네. 무침도 최고고요. 만남도 잠시 김홍규 씨는 다시 바다로 향했는데요.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홍규 씨가 바다로 다시 떠난 뒤에 가게에서는 밴댕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잔치가 열렸는데요. 밴댕이 요리로 진수성찬을 차려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어촌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밴댕이를 먹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제철이 끝나기 전에 밴댕이를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기도 했습니다. 밴댕이를 운명처럼 생각하는 김홍규 씨의 작업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꼭 밴댕이 풍년이 나길 기원합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박지연 학생은 이번에 모니터하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밴댕이 요리로 한 상 가득 채워버린 마을 잔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밴댕이 회, 구이, 회무침 등 다양한 밴댕이 요리를 보니 저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밴댕이 제철이 지나기 전에 꼭 강화 후포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다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조국 서울대 교수 그리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언론에선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응 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민정수석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으로 언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신호탄을 쏘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승진 임명했는데 이는 검찰의 권력 교체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일 주요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는 윤 지검장의 인사 소식을 모두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윤 지검장의 인선 의미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검사 200여 명이 있는 국내 최대 수사기관의 수장에 파격적 인사를 단행해서 검찰 안팎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정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부속 비서관실 등에 대한 수사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윤 검사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소유지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한 참여정부 때의 검찰개혁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면서 형벌권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에서는 상명하복 문화와 이를 위한 기수 존중 관행이 불가피한데 근본 인사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인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또 공수처 신설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를 다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관련 보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보도는 검찰개혁은 내부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집 바깥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면 비로소 견제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는 검찰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검찰을 장악한 권력이 이를 이용하는 폐해가 만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옥상옥 혹은 권력의 비대화라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권 등의 막대한 권한을 독점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공수처는 이러한 권한의 축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수사권과 진행권을 경찰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직접 수사 권한을 갖게 되고 검찰은 수사 과정 중에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견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해서 수사를 개시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최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국장은 검찰의 조직과 예산, 인사를 담당하는데 그동안 이 검찰국장은 청와대가 검찰을 길들이고 복종시키는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역대 정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검찰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이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의 독립성 문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예외 없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던 검찰의 정치 도구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전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고 최고사법평의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헌법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에서 법관과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를 담당하지만 최고사법평의회가 검사 인사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인사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검찰총장을 뽑는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 소속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언뜻 보면 민주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총장이 선출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9명의 추천위 위원 중 4명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대로 임명됩니다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장 후보자가 의결되는데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4명에 더해 1명만 더 확보하면 정권의 뜻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여지가 상당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새 정부 초기인 만큼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게 좀 설정이 잘 돼야 할 텐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화두가 된 과제였습니다. 노 대통령 초기에 검찰 개혁을 놓고 검사들과 터놓고 대화하는 끝장 토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가자는 얘기죠라는 유명한 대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도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첫 여성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개혁에 손을 댔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야당의 후보들도 약속한 공약 사안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미진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발도 적은 편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임명되자마자 검찰개혁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물론 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검찰개혁의 과제로 제시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정적인 행정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부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